이때 급강하 폭격기 돈틀리스가 조금만 늦게 도착했어도 미국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참패했을 것이고 태평양 전쟁 자체도 졌을 것이다. 미국의 운명을 바꿔놓은 결정적 5분이었다. 니미츠 제독. 19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많은 식민지를 잃고 감당 불가의 엄청난 배상금을 끌어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배상금을 갚기 위해 무분별하게 돈을 찍어내게 되었다. 국민들은 이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떠안게 된다는 사실에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하게 되었다. 그들은 차차 과자 사 먹을 돈도 없게 될 것이라고 아우성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호련히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었으니 그가 바로 히틀러였다. 그는 무너진 독일인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주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사자후 같은 웅변을 포효하며 독일 국민들의 가슴 속에 깊이 파고들게 된다. 패배감에 찌들었던 독일인들에게 자긍심과 자부심을 고취시켜주며 그는 결국 독일 수상 자리를 거머쥐게 된다. 히틀러는 독재 체제를 강화하며 배상금 지불의 반대는 물론 베르사유 조약을 위반하며 유럽 재편을 목표로 군대를 재무장하기에 이른다. 독일은 옆에 붙어있는 폴란드에 대해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점령한 땅임을 강조하며 그 일부분을 되찾고자 한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후 여러 차례 반환 요구를 하나 번번이 거절당한다. 영유권을 두고 외교적 분쟁을 빚은 끝에 그 해결책은 결국 군사적 방법 외에는 그가 선택할 여지는 없어 보였다. 그러나 당시 폴란드는 프랑스와 영국과 상호 방위 조약으로 결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독일의 폴란드 침공은 당연히 영국과 프랑스의 참전을 불러오게 되고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 때처럼 양측의 공격으로 숨통을 죄어오는 것을 감내해야 되는 악조건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양면 전선을 절대적으로 피해야 했던 독일은 그 새로운 방안으로 소련과 모스크바에서 비밀 협상을 통해 상호 불가침 협상을 체결하게 된다. 그리고 폴란드를 점령하게 되면 동서로 나누어 분할 통치하기로 소련과 합의한다. 급기야 1939년 9월 1일 독일군은 소련군의 도움을 받아 속전속결로 폴란드를 함락시키기 위해 최신의 탱크를 앞세워 신속한 기동력과 기습적 전격전을 구사했으며 폴란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우세한 전력을 바탕으로 전쟁 시작 불과 3일 만에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를 함락시키는 데 성공한다. 사실 연합국인 영국과 프랑스는 손쓸 시간도 허락되지 않은 가운데 전격적으로 폴란드는 손을 들고 말게 된 것이다. 물밀듯한 파죽 지세로 기세등등하게 유럽을 휩쓸던 독일은 난공불락일 것으로 믿었던 마지노선도 아르덴느 숲으로 우회하는 전격전으로 무너뜨리면서 프랑스 파리로 진격, 파리를 함락시켜버린다. 파리까지 점령한 독일은 더욱 기세를 올려 6해 공군력을 총동원한다. 영국까지 집어삼키려고 3배나 우세한 공군력과 70여만 명의 육군을 상륙시켰으나 영국은 점령치 못하고 히틀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처음으로 패배의 고배를 맛보게 된다.
이때 독일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전쟁 물자와 재정의 궁핍이 심해지자 소련의 풍부한 석유 자원에 눈독을 들이고 급기야는 상호 불가침 조약을 내팽개치고 군사 300만 명을 동원하여 소련을 전격 침공하게 된다. 소련은 스탈린 집권 초반 사상이 불순하다며 반체제 인사들에 대해 수십만 수백만 명을 무차별 숙청했다. 거기에는 군부대의 사령관이나 명장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전쟁 초기 독일에 속수무책으로 밀리는 경향을 초래했다. 그러나 1941년 11월이 되자 그 어떤 나라도 갖지 못한 소련의 명장군, 동장군이 위용을 드러냈다. 파죽지세로 진격하던 독일군도 진군을 멈추고야 말게 되었다.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는 일본이 경제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원이 풍부한 중국의 만주 지역을 침공하여 중일 전쟁이 전개되고 있었다. 일본 역시 전쟁 장기화에 따른 자원과 재정의 결핍으로 석유와 목재 등이 풍부한 인도차이나 반도 지역을 노리고 있었다. 필리핀과 인도차이나 반도는 미국과 유럽의 식민지로 미국과 유럽은 일본으로 하여금 동남아 진출시 경유지인 필리핀을 봉쇄하여 그 통로를 차단함은 물론 일본에 수출하던 석유 등 물적 자원의 제재도 강력하게 조치하기에 이른다. 필리핀을 넘기 위해서는 미국의 산을 넘어야 했던 일본, 미국과 유럽에 의해 해상길 봉쇄와 강력한 경제 제재 조치 등으로 진퇴양난의 치명타를 입게 된 일본은 미국을 직접 타격하려는 계획을 세워 집행한다. 미국의 함대 집결지인 하와이 진주만을 전격적으로 기습하는 결정적 한방을 노리게 된다.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아침 7시 48분 진주만이 기습받고 있다. 이것은 훈련 상황이 아니다. 진주만에 항공대 사이렌이 다급하게 울려 퍼졌다. 하버드대 출신이며 미국 통인 야마모토 이소로구를 앞세운 일본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고 만다. 선전포고도 없이 미국 하와이의 최정예 부대가 포진하고 있는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게 된 것이다. 일본은 선전포고를 하였으나 선전포고문이 1시간 늦게 도착한 것이라고 변명하였으나 그것 자체가 정치 외교적 수사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것도 평화로운 일요일 아침 본격적인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의 서막을 올린 것이다. 전쟁 초기 일본은 독일과 마찬가지로 압도적 우위의 전투력을 바탕으로 동남아 인도차이나 반도 지역을 확보하는 등 태평양 전쟁을 유리하게 전개해 나갔다. 단기간 내에 태평양 일대를 점령,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이 먹혀 들어가는 듯했다. 평화롭기만 하던 진주만을 줄지에 기습당하여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지고 시궁창에 처박힌 미국은 절치부심,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키우며 공습은 공습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 아니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보복을 해야겠다며 복수의 칼을 갈게 된다. 당시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는 의회 연설에서 1941년 12월 7일은 미국 역사에서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미국은 이 치욕의 역사를 씻어야 합니다.
의회 의원 여러분, 우리 정부와 군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라며 연설을 하게 된다. 미 의회는 여야 만장일치로 승인한다. 국가의 위난에 신속히 합의된 민의로 대처하는 미국의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았다. 우선 미국은 1942년 4월 18일 항공모함 호넷함을 동원하여 소위 둘리를 특공대 B-25 폭격기 16대로 도쿄 공습을 통해 일본의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1차적으로 진주만 피습에 대한 작은 복수를 한 것이다. 둘리들은 MIT 공대 박사 학위 소지자이며 미국 퇴역 주종사로 도쿄 공습을 통해 미국 역사상 최고의 전투 주종사로 남게 되었다. 사실 일본으로서는 일본의 하늘은 불침의 하늘로 여기고 있었던 터인지라 미국으로부터의 첫 공습을 받은 것은 엄청난 사건, 공포와 두려움이었다. 즉, 일본 촌왕궁도 언제든 공습으로 파괴될 수 있다는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기 때문이다. 5천여 2억 마일리 미국 본토에서 일본을 공습하리라고는 일본의 어느 누구도 꿈에서조차 상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둘리를 특공대는 미국 최초 일본 본토, 그것도 심장부인 도쿄를 급거 공습하게 된 것이며 일본으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으로부터 천왕이 있는 도쿄 본토 공습을 받게 된 것이었다. 일본의 하늘에 최초로 구멍이 뚫린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로써 미국은 진주만 피습으로 땅바닥까지 떨어진 군의 명예와 사기, 미국인들의 자존심을 단번에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사실 일본이 진주만에 대해 2차에 걸친 기습적 선제 공습을 하여 정박해 있던 애리조나호 침몰 등 순양함, 구축함 등 전함의 침몰과 승조원과 민간인들 3천여 명의 희생이 있었지만 진주만을 떠나 훈련 중이던 주력 항공모함인 엔터프라이즈, 렉싱턴, 홀넷, 요크타우노 등에게는 결정적 피해를 주지 못했었다. 따라서 일본이 피해를 입히려던 함재기는 그대로 살아남게 된 것이다. 애리조나호에는 마침 경납고와 폭격이 함께 탑재되어 있어 피해가 컸으며 타고 있던 승조원 1,000여 명도 배와 함께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다고 한다.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하와이에 있는 항공기 등의 유류 저장실이라든지 선박 수리소 등에도 결정적 한방의 피해를 주지 못하여 미국으로 하여금 전열을 재정비, 반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해서도 피해를 입히지 못하였던 것은 일본의 진주만 선제 기습 공격이 반드시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듯하다. 미국의 피해인식과 일본의 도라에 대한 인식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일본의 피해는 미미했지만 일본의 결정적 오판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미국으로부터 일본의 심장부를 공습받은 일본 조야와 군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으며 그것은 일본의 압도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는 해군력과 공군력을 동원하여 미국의 함재기, 항공모함 등을 박살내는 것이었다. 그것만 박살내면 미국이 일본을 공격할 수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일본의 고민과 판단은 미드웨이 섬의 공격이었다. 일본은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에서 최대의 결정적 승부처를 미드웨이 섬의 공략에 두었다.
미드웨이 섬은 하와이와 일본 간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섬이다. 그 섬 자체가 활주로만 설치하면 하나의 거대한 항공모함으로 역할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미드웨이를 공격하면 하와이에 정박 중인 미국의 정예 항공모함과 함재기, 순양함, 구축함들이 총출동하게 되어 일본의 압도적인 공군력으로 미국의 항공모함과 함재기를 모아 일시에 태평양 한가운데에 침몰시켜 전투기 조종사와 승조원과 함께 순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궁극적으로는 하와이까지 집어삼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본 조야와 군부는 수도 도쿄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항모를 절대적으로 없애야 된다 라는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면 미국은 재기불능으로 일본을 다시는 공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믿게 된 것이다. 과연 일본의 그 판단이 옳았을까? 진주만 피습은 미국 해전사에 불세출의 뛰어난 인물을 등장케 하여 미드웨이 해전을 지휘하게 된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 는 말도 이를 두고 하는 말일지도 모른다. 흔히 이 세상에서 제일 큰 항공모함을 니미츠급이라고 칭하는데 그 바로 주인공 니미츠 제독을 등장하게 한 것이다. 그는 태평양 사령관으로 부임하자마자 우선 부하들의 사기를 도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진주만 피습으로 밥줄이 끊어질 것이라 전전긍긍하던 장교들과 병사들에 대해 그는 우선 조치를 하였다. 어느 누구도 해임되지 않을 것이며 모두 자기에게 익숙한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스탈린이 집권 후 군 사령관과 명장 등을 숙청하여 독일과의 초기 전투에서 고전을 당했던 교훈을 알아서일까? 좌우지간 군복을 벗게 되리라는 예감을 깨고 본연의 업무를 계속하게 된 장교와 병사들은 사기 충전한 가운데 똘똘 뭉쳐 다음 기회를 기약하는 분위기였다. 마치 필자가 군장교 시절 연대 전투지원중대장 부임 시 연대장으로부터 지원중대 내 말썽꾸러기 병사들을 10여 명 골라서 수총 중대로 전입시켜라 라는 명을 받고 여러 각도로 한 달여 신상을 파악한 후 문제 사병 10명을 선정. 연대장님, 지원 중대에서 말썽 부린다고 일선 소총 중대로 전출시키면 그 사병의 사기뿐만 아니라 그 부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처사로서 상급 부대에서 하급 부대로 조치할 적합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훈육해서 문제 사병들을 더욱 훌륭한 병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뜻밖의 필자보고에 그렇게 할 수 있겠나? 라고 하며 연대장의 눈빛이 순간 섬광처럼 빛을 발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 후 그 사병들이 각종 전술대회는 물론 체육대회에 이르기까지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하던 모습이 불현듯 스쳤다. 영화의 한 장면과 필자의 과거 추억의 한 편린이 오버랩됨을 느끼게 된다. 사실 미국의 태평양 함대는 일본에 비해서는 열세였다. 미국은 엔터프라이즈 호넷호 두 척이었다. 일본은 히류, 카가, 소류, 아카기 등 네 척으로 미국에 비해 2배의 주력 항공모함이 대치하고 있었다. 일본은 예비 항공모함도 6척 정도를 후방에 보유하고 있었으니 미국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세한 전력이었다. 따라서 순양함, 구축함, 함재기, 승조원 등 또한 비례하여 우세했다. 미국에게 다행인 것은 민주적 리더십과 뭐 아니면 도 전략을 구사하던 니미츠 제독 외
일본어에도 능통한 천재적인 조셉 로스포르라는 암호 해독가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당시 모든 미국 해군의 숙제는 일본 통신망 감청에서 자주 등장하는 일본의 다음 타깃 지역인 AF라는 암호의 정확한 해독이었다. 당시 이에 대해 워싱턴과 미 해군에서는 AF는 샌프란시스코라고 해독 중에 있었으며 조셉 로스포르는 아마도 미드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였다. 이 암호를 해결하기 위해 천재적인 암호 해독가 조셉 로스포르는 워싱턴이 해군 본부에 일반 전문을 날린다. 해수 담수화 장치 고장으로 미드웨이의 식수가 부족하다라는 전문이었다. 이를 감청한 일본은 AF의 식수가 부족하대 라고 자기들끼리의 전문을 주고받는다. 이에 니미츠 제독은 워싱턴의 판단보다는 로스포르의 해독을 믿고 AF는 샌프란시스코가 아니고 미드웨이라고 확신하며 준비하게 된다. 이렇게 미국은 일본 공격을 미리 알고 대처했으나 개전 초 일본은 압도적인 전력의 우세와 일본 주중사와 항공모함, 승조원들의 노련함으로 미국 공군에 대해 피해를 줄이면서 잘 방어해냈다. 미국의 뇌격기는 일본의 제로센기에 대적할 만한 상대가 되지 못했다. 비행기의 성능뿐만 아니라 주중사들의 전투 경험 또한 월등하게 우세했다. 미국의 뇌격기에 부착한 어뢰는 명중률이 10%도 안 되는 거지 같은 성능이었으며 전함에 명중해도 폭발률도 비참할 정도였다. 그러나 전쟁은 인명살상만 아니라면 필자는 전쟁 영화를 선호하는 편은 아니지만 감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재미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본다. 미드웨이 해전은 가히 환상적이었다. 필자나 필자의 세대 경우 70여 년 동안 실제 전쟁 상황을 경험하지 않고 사는 행복한 세대지만 영화 속 장면이 실제 전쟁 상황과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아마 실제 상황은 더 처참하고 치열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불타는 하늘, 불타는 바다, 불타는 항공모함. 항공기를 향해 일본 함대에서 퍼붓는 총알들은 마치 바닷물이 소나기가 되어 하늘로 치솟아 올라가는 듯 입추의 여지도 없이 파란 하늘을 향해 날아갔으며 이는 곧 폭염이 되고 불꽃이 되어 삽시간에 파란 하늘이 구름과 불꽃으로 뒤덮여 버렸다. 한 포사격에 의해 총알을 맞은 비행기는 그야말로 거대한 불덩어리가 되어 빠른 시간에 열을 식히기라도 할 듯 태평양 한가운데를 향해 수직 낙하하며 질주하였고 어뢰와 폭탄으로 포격을 당한 함정들은 섬에서 화산이 폭발하듯 거대한 불꽃과 웅장한 매연과 포연을 날리며 장관을 이루었다. 아마도 당시에 태평양 바다 밑에 있던 고래와 상어 등 물고기들은 고춧가루만 뿌리면 그 화염과 불꽃에 그대로 매운탕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나 비명과 단말말을 치르며 죽어가던 전투기 조종사와 승조원 등의 모습은 아직도 잔상이 가시지를 않는다. 공중전과 함대에서의 기총사격으로 바다에 떨어지는 비행기는 대부분 미국 국적의 뇌격기였으며 일본의 제로센기는 대부분 쌩쌩한 듯 하였다. 뇌격기의 역할상 어뢰 공격을 해야 되었기에 수평 비행 혹은 저공 비행을 해야 되었으며 공중전을 해야 하는 일본의 제로센기 역시 저공 비행을 한다든지 뇌격기를 추적하여 비행하다 보면
자신들이 항공모함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이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더욱 큰 문제는 상호 항공모함을 누가 먼저 발견하여 결정적 선방으로 선제 공격을 하느냐가 승전의 관건이었다. 1, 2차에 걸친 공중전이 이루어졌으나 양국 공이 상대방의 항공모함의 위치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미국의 뇌격기 30여 대가 일본의 기총 사격으로 태평양에 수장되었고 연료 앵꼬로 바다에 그대로 추락하기가 일쑤였다. 전투기 손실뿐만 아니라 조종사의 희생이 계속하여 따르는 등 이렇게 소모적인 공중전만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사전 정보가 노출되어 미국으로부터 공습을 받는 입장이었으나 승조원들의 방공 전투력이 강하고 제로 센 전투기 조종사들이 숙련됨으로 인하여 큰 피해 없이 방어에 성공하고 있었다. 정찰기나 전투기의 레이더 시스템이 장착되지 않았던 당시로서는 눈에만 의존해야 되었다.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그런 정찰기로 항공모함을 찾아낸다는 것은 아마도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도 어려운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다. 아마도 바늘 찾기가 쉬울지도 모를 일이었다. 1942년 6월 4일 운명의 5분 미국의 뇌격기는 조종사들의 헌신적인 전투 의지와 투지를 다해 희생적으로 공중전과 포격전에 임하는 등 수차의 공격으로 기진맥진 상태에 있었으며 대부분의 뇌격기는 항모로 되돌아갈 연료조차 부족하여 바다에 처박혔고 폐색이 짙어왔다. 그 순간 뇌격기 상공에서 호시탐탐 일본 항공모함을 찾아 선회하던 미국의 급강하 폭격기인 돈틀리스는 저 멀리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물살을 가르며 쏜살같이 북동쪽으로 유영해가는 일본 구축함 한 대를 발견한다. 그로부터 불과 5분여 마치 보물지대 마냥 일진의 함대가 둥그렇게 진을 치고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 확 들어온다. 일본의 항공모함군을 발견한 것이었다. 미국의 급강하 폭격기 돈틀리스 15대의 제대, 일직선으로 직렬 전개하여 나란히 차례대로 지상 3000m 상공에서 수직 강하하여 일본의 항공모함에 사력을 다한 포탄 세례를 퍼붓는다. 일본의 함포가 손쓸 시간도 없을 정도로 기습적이고 전격전이었다. 돈틀리스에 의해 포격된 일본의 주력 항공모함 히류, 소류, 카가, 아카기 4대는 검고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태평양 한가운데에 승조원과 함께 순장되고 말았다. 미국의 항공모함과 승조원들을 순장시키겠다던 그들의 꿈이 역전되는 순간이었다. 이로써 미국은 태평양에서 제 해권과 제 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일본으로서는 뼈아픈 손실이요. 미국으로서는 불가능했던 승리를 거머쥔 대쾌거였으며 전쟁사의 또 하나의 획을 긋는 대승이었다. 항공모함과 함재기 등 전투력이 절대적으로 열세하고 실제 전투 상황도 폐색이 짙게 드리워진 전투에서 이렇게 대승을 거둔 미국의 입장은 여러 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다. 물론 일본이 진주만 기습 공격 시 확실하고도 완전하게 항공모함을 괴멸시킬 결정적 선방을 못 날렸고 전시에 육지용 탄약과 어뢰를 갈아 끼워
시간 지체 등 전술적 미스 등의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우선 태평양 함대 사령관 리미츠 제독의 선택과 집중 원칙을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상부의 지시에 얽매이지 않고 바로 아래 부하 목소리를 경청하는 민주적 리더십, 또한 요셉 로스포르라는 천재적 암호 해독가의 정확한 정보 판단 능력, 매격기 전투 조종사들의 불퇴전의 용기와 희생정신, 그리고 급강하 폭격기의 적시성 있는 항공모함 사냥 등의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미국 해군대학교 그레이그 시몬스 교수는 미드웨이 해전의 극적이고 결정적 최후의 5분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1942년 6월 5일 10시 42분 일본은 태평양 전쟁 미드웨이 해전에서 이기고 있었다. 5분 뒤 전쟁 상황은 완전히 반대로 기울었다. 급강하 폭격기 16대가 해전사를 다시 쓰게 했다. 유사히 이래 그 어떤 때에도 이보다 더 빠르게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사건은 없었다. 결국 일본은 미드웨이 해전의 완전한 패배로 태평양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다. 급기야 도쿄 대공습과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이 투하됨으로써 2차 세계대전에서 히로히토 천황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게 되었다. 미국에 의해 100년 전 도쿄에서 개항이 강요된 가나가와 조약에 서명한 이래 같은 장소에서 항복 문서에 서명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침몰했던 항공모함에서 우길기에 거수 경례를 하며 질서정연하게 정렬하여 모함과 함께 태평양에 수장되는 일본 장병들을 보는 순간 혹자는 우길기는 결국 나길기가 되었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라고 갈파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그들이 극단적 상황에서도 미동도 없는 비장하고 결연한 모습에서 또 다시 우길이 되지 않겠는가를 우려 섞인 모습으로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기우일까?